네, 여러분, 물건.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제한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건이 여러분 앞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길죠. 네, 실제로 저희 기본 강의, 요약 강의 했을 때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강의 시수도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다는 것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용익 물건 여러분 책 83페이지예요. 용익 물건 설명은 다 드렸어요. 앞에서 통합적으로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책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읽히실걸요? 그렇죠. 원래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도 아니죠. 그저께 해커스 라이브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설명회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학원 강의를 꼭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교수님들 그 6분 다 오셨는데 하셨더라고요. 학원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학원에서 알아서 스케줄링 해주니까, 학원에서 강의 자료 제공해 주니까, 학원에서 암기 요령 등 팁들 전수 많이 해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요. 강의를 들으면요. 책이 읽힙니다. 강의를 듣지 않으면요. 책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해도 요즘엔 조금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하지만 독학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매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수업 한 3시간, 4시간 듣고 4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가 그냥 읽히는데 안 그렇고 30페이지, 40페이지를 읽으려고 하면 3시간, 4시간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안 돼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 민법 공부를 처음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목표가 10페이지 읽는 거예요. 저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닐 때 10페이지. 그래서 방학 내내 민법을 1회독 하는 게 목표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 동기들이요.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전부 다 민법 책만 이렇게 읽고, 이거 두꺼운 벽돌책 있잖아요. 벽돌책 요만한 거.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쉽게 읽힌다. 자, 그러면 지금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세요. 앞에서 봤던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소유권자가 있고요. 용익물권자가 있어요. 소유권자라고 써야 되는데 틀린 게 아니라 통일성 맞추기 위해서. 자, 소유권자가 용익물권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네가 왜 점유하고 있니? 라고 하면요. 용익물권자가 무슨 소리야? 나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 이거 소유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라 그랬죠. 채권행위 했어요. 너랑 나랑 계약을 했어. 만약에 전세권, 여러분 쉽게 아는 전세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한 번쯤 들어봤죠? 전세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전세권이란 권리가 있으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제공을 하고 을은 갑에게 일정 액수를 돈을 주는 거예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다시 갑에게 돌려주고 이 돈을 받아오는 것을 목적,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우리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등기까지 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하고 목적물은 무엇으로 했으며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라고 하거든요. 전세권자는 누구,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다라고 해서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봤자 뭐가 되냐면 얘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 못 줘라고 물권 청구에 대해서 반환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익 물권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소유권에 뭘 제한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상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 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지상권은요,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또 갑소유예요. 토지도 많다. 그쵸? 자, 토지 갑소유인데요. 이 토지를, 이번에는요, 을이 무단점유한 거 아니에요. 을의 소원은 건물 하나 짓고 싶다예요. 나 건물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봤는데 이
갑당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갑당을 조금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내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철거 청구 당하잖아요. 물권 청구권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한테 갑니다. 나 이 땅 좀 빌려주십시오. 자, 땅을 빌린다, 부동산을 빌린다, 물건을 빌린다라는 말이 제가 입에서 지금 톡 튀어나왔죠. 이걸 민법 용어로 좀 바꿔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말씀드렸죠. 토지를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란 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갑은 토지죠. 갑은 토지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임대차 계약이니까 각각의 의무는 뭐예요? 갑은 토지를 제공해야 되고 을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랬죠. 권리는 뭐예요? 갑은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토지를 나에게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맞죠? 이렇게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 채권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갑은요, 토지 소유자이면서 건물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건물이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토지 임대인이라고 불러요. 그쵸?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말고 채권이잖아. 채권이란 것은 언제나 불안하죠. 약속에 불과하니까 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제한시켜버리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토지를 내가 빌려서 쓸게. 너는 이 세 가지 있었는데 그렇죠? 너는 내가 토지를 쓸게.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줄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네. 재밌죠? 필요하면 뭐 약정하면 줄게. 하지만 나는 이 땅을 사용 수익할 거야. 내가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동안 너는 함부로 철거 등 너의 소유권적인 권리를 행사를 나에게 하지 마. 그 내용을 난 등기해 놓을 거야. 세상 사람들 그 내용 다 알아. 이 지상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하는 지상권은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못 봤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장만 넘겨볼까요? 여러분 84페이지 한번 볼까요? 84페이지 왼쪽에 뭐 있어요? 지상권의 설정 기간 280조라고 돼 있죠. 1호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석조, 연화조, 석회조. 석조가 뭐예요? 돌집이고요. 석회조가 뭐예요? 시멘트로 바른 집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건물은요. 몇 년? 30년이에요. 맨 밑에 2항 볼까요? 2항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기간을 더 짧게 해봤자 30년으로 연장된다. 즉 최소 30년. 맞아요? 맞습니다. 자, 지상권은요. 최소 30년이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 왜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보시면요. 30년짜리가 아닌 것도 있는데 별로 안 튼튼한 건물이에요. 다 튼튼한 건물 지으려고 30년 지상권 설정 받는 거죠. 웬만하면 3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소시민이 더 많아요. 우리는 영상 보시는 분, 저 포함해서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이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요? 임차인에게 마음이 더 가죠. 지상권자에게 더 마음이 가죠. 빌린 사람이 더 강한 거죠. 아이고, 나 건물 빌려서 집주인 이 부자, 이 부르주아 자식, 30년 동안 이 사람을 아이고 안 뺏기니까 너무 마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민법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죠. 갑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어렸을 때 일을 했어요. 그래서 28살에 이 땅을 샀어요. 앞으로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건물에다가 앞으로 오르긴 오를 텐데 그때까지 내가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이 땅을 이용해가지고 상가를 하나 져서 상가 분양도 조금 하고 가외돈을 조금 얻어야지 라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와서 땅 빌려달래. 땅 좀 빌립시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20대니까 그래요, 가져가시오. 뭐 빌려주고 말지 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에이, 설정해줘요. 설정을 딱 도장을 꽝 찍는 순간 이 사람은 58세가 될 때까지 이 땅을 발도 한 걸음 내딛지 못해요. 소유권 완전히 제한당하니까.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빌릴 때 지상권으로 빌리고 싶고 갑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지상권 주기 싫은 모상세가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은 없어요.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지 설정이 되는데 갑은 어떤 땅 주인이 30년 동안 그냥 완전 싹 다 포기하고 지상권 설정해 줍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문이 왜 있어요? 하지만 이 조문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 그랬죠. 자, 다시 지상권이라는 물권은 두 가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법률 행위, 즉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두 번째는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을 뭐라 그러죠?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우리 민법에서 366조 법정 지상권이라는 지상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저당권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관습법상에서도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이것도 지상권이에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언제 발생하나 봅시다.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자, 여러분 땅 주인 입장에서 관습법상 땅 주인 입장에서 지상권 설정하면 땅에 친다 그랬죠. 30년짜리니까 미쳐버린다 그랬죠.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토지에 이번에는 건물이 딱 있네요. 그쵸? 토지가 누구 거? 갑 거. 갑은 부자니까요. 자, 건물도 누구 거? 갑 거. 갑은 부자니까요. 자, 요건이 요렇게 돼요. 요건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처분 당시 소유인의 도주, 동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 안 읽히는 겁니까? 좀 이따 봐야 돼요. 자, 그림 설명부터 할게요. 갑이 토지랑 건물이랑 둘 다 소유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이 집하고 토지랑 둘 다 있는데 좀 재정에 압박이 들어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까? 아니면 친구한테 돈을 빌릴까? 아니야, 나 둘 다 있는데 부자인데 이 토지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건물은 한 2억 정도 해요. 그러면 건물 팔자. 건물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도록 하자라고 해서요.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을이라는 놈한테 2억 주고 팔아요. 그래서 급한데 불 꺼야지 하면서 2억 딱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건물 다시 살까? 어쩔까? 하는데 을이 안 판대. 을이 안 판대. 그래서 야, 을이랑 트러블이 붙었어요. 너 나갈래? 나가. 이씨, 땅 주인이니까요. 나가 그랬더니 싫대. 자기는 30년 동안 살 거래. 왜? 이런 경우에는요,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됩니다. 볼까요? 자,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둘 중에 하나의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제 포기트가 당사자 사이에서 이 지상권 설정 안 할래라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아까 같은 아까 스토리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면요.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고요. 자, 을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갑 소유, 을 점유하면 갑은 뭘 할 수 있어요? 갑은 뭘 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건물 팔아놓고서 너 부숴. 건물 팔아놓고서 부수래요. 너 완전 나쁜 아이구나.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너한테 못 부시게 해줄게. 못 부시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해줄게. 당사자의 의사랑 관계없이 넌 지상권을 가지게 돼. 취지는 충분히 알겠죠. 근데 지상권 한번 뻥 성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28살짜리가 58살이 된다고요. 그 건물 한번 잘못 치웠다가 난리 났죠. 망했죠. 이 토지만 안 팔려요. 건물 위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만 다른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거래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싼 강남 한복판 땅이어도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거래 안 돼요. 누가 삽니까 저거를? 물론 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좀 나가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잘 안 일어나죠.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소멸, 일반적인 물권의 효력이고요. 자, 물권적 청구, 법정 지상권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입문서에는 없기는 하지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히려 저거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지역권. 지역권은요, 책 있지만 좀 이질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용익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그러면 이것도 용익 물권인가 봅시다. 여기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X라는 토지가 있고요. Y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땅이에요. 둘 다 농사 엄청 잘 돼요. 그런데 골 때리게요. 둘 땅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로 뭐가 지나가냐면요. 공로가 지나갑니다. 도로가 여기로 지나가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케이스인지 뻔히 아실 겁니다. 자, 요 땅이
평당이 아니고 요 땅이 면적 같아요. 요 땅이 1억짜리면 이 땅 얼마짜리일까요? 응? 1000만 원 갈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맹지라고 하죠. 맹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요런 데에서 맹지 소유자는요, 어떻게든 내 집 근처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게 필생이 없어요. 왜냐면 토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요. 잘 아시죠? 맹지, 이상한 맹지. 뭐 유명한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에 뭐 이렇게 토지랑 요만큼 해서 요만큼 내 건물이 있고 여기 타인 건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0평이면 이거는 뭐더라? 20평인가? 막 이랬는데 이거 맹지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 땅한테 좀 땅 좀 팔라 그러니까 안 팔아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자,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X 소유자를 갑이에요. Y 소유자를 을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도로 좀 내야 되는데 네 땅을 좀 쓰자. 나 여기에는 산이야. 이만큼이 산이야. 너 알다시피 이만큼이 산이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땅 좀 쓰자. 이만큼 도로를 좀 낼게 내가. 응? 네 땅, 네 토지의 소유권이 있지만 나는 여기를 사용하고 수익할 거야. 너 나 내쫓지 마. 하는 게 지역권이에요. 이 X 토지하고 Y 토지는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승역지. 자, 이용을 요구했죠. 얘를 요역지.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지역권이라 그래요. 지역권자는 291조예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역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갑의 편익, 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뭐 부정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는 판례들도 가끔 있어요. 자, 요런 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지역권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는 잘 내 토지를 그냥 길을 뻥 뚫게 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용료를 받기는 받죠. 근데 괜히 기분 나빠. 그쵸? 그래서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줍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역권이고요. 이제 용익물권의 마지막 전세권 보도록 할게요. 전세권 들어봤다. 자, 전세권 들어봤다. 내 근처에서 전세권 설정한 걸 눈으로 봤다. 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전세 살고 있는데. 저 아파트 전세 살아요. 좀 빌라 전세 살아요. 아니, 그거 말고 전세권. 저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이고,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갑이 있어요. 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건물주. 나의 꿈, 나의 목표. 저는 지금 고시원 살거든요. 보증금 없는,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 살거든요. 언젠가는 건물 살 수 있겠죠. 그죠? 나의 꿈, 건물주. 자,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어. 이제 학원 강사가 되게 해커스 강사가 됐어. 이제 가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국을 탁 뒤져보니까 어머나 좋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갑니다. 이 집주인 아저씨, 이 건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건물에 들어와서 살게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얘기했어요. 뭐랑 비슷해? 아까 토지를 빌린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을이 건물을 빌리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사용 수익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제 감이 오시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채권적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물권적 방법이 있어요. 채권적 방법은 뭐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그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나는 매달 너에게 나는 너에게 차임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건물을 내놔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라. 맞아요? 맞죠? 그쵸? 그리고 물권적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전세권이래요. 근데 보세요. 임대차부터 다시 볼게요. 을이 차임을 지급한대요. 차임을 지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글세라고 있었죠. 또 지금은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고 월세가 있어요. 또 내가 한꺼번에 목돈을 왕 줘버리고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거.
월세 안 내고. 요런 방법도 있어요. 각각의 방식이 있다고. 차임 지급 방식이 있다고요. 그쵸? 이 차임 지급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였어요. 거래사회에서. 뭐는 사걸세다, 뭐는 깔세다, 뭐는 연세다, 뭐는 월세다, 뭐는 반전세다, 뭐는 전세다. 이렇게 이름을 자기네들끼리 붙인 거예요. 월마다 내니까 월세고요. 그쵸? 저 지방에 잠깐 있을 때 있었는데요. 그땐 반값을 되게 이상하게 받아요. 연세도 아니고 뭐 반 나눠가지고 6개월에 뭐 얼마를 두고 막 좀 복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지방마다 그 특성도 있어요. 진짜로. 뭐 제주도 가면 뭐 연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였어. 근데 얘 이름을 왜 전세일까요? 이 전세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 전세는 뭐예요? 물건 전세는 똑같아요. 목적물을 일정 기간 동안 을이 사용 수익하게 갑이 제공을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이 전세금이란 건 뭐냐면 한꺼번에 돈을 왕 주고요. 왕 주고 나중에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을 우리는 전세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하면 뭐가 좋아요? 쫓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쫓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은 언제든지 을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얘는 물권 소유권자고 얘는 임대차 계약이면 채권자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권으로 딱 막아놓으면 절대 갑은 을을 쫓아내주를 못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해서 등기로 전세권 등기 다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임대차 계약 전세 똑같죠. 똑같은데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지금 계속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채권적 전세라고 할게요. 임대차 계약으로서의 전세예요. 그때는 전세금이 아니고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중에서 월세 안 내고 보증금을 많이 준 것을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채권적 전세를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 악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나쁜 놈들 누구예요? 전세 사기 애들. 저는요 갑자기 지금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어지잖아요. 칼자루를 주어져요. 그 칼자루가 진짜 남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주 대단히 잘난 권력일 수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누군가에게 공인 자격증을 줍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줘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자격증 땄다. 혹은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칼이에요. 권한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나쁜 데는 쓰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저는 이제 중개사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꼭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 한 분씩 낍니다.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야? 공인중개사 새끼들이 낍니다.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 사기에 자기네들도 다 무슨 스토리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근데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정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분들 돈도 많이 물주, 쩐주, 빌딩왕 이런 사람에 있으면 중개사분들은 돈도 얼마 못 받는 공범이죠, 공범. 근데 적어도요, 여러분,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은 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좀 많이 흥분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할지언정 악마는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전세권을 설정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돈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우선 면제받아요. 대단하죠? 임차권은요? 약속이죠? 보증금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거. 임대차 종료하면 보증금 똑같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주기로 했어요, 저 사람이. 이거 뭐예요? 약속에 불과해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걸고 집행 걸고 집행 신청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압류 걸고. 하지만 전세권은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해 줄까요? 전세권 설정해 줄까요? 임대차로 할까요? 웬만하면 임대차로 하겠죠. 제가 물론 제 근처에서 아주 최측근에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여기 학원 바로 옆에 저기 강남역 바로 뒤에 이제 아파트 사는 그 대학원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전세로 얻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권 설정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교수님인데 외국으로 한참 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여기 서울에 관리할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해 달라니까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래 해줬어요. 그래서 4년인가 살았다는데 뭐 그런 경우 있고 요즘엔 뭐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맨날 전세 사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결국에 내쫓기는 건 그렇다 쳐도 전세금 못 받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금 못 받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권 임대차로 전세 설정하지 말고 전세 계약하지 말고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하세요. 맨날 나오대요. 많이 보셨죠? 전세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차려주시고 전세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집주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 후 전세권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뾰로롱 하고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안 해준다니까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니까요, 그것도. 그런데 집주인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 안 해주면 전세권 안 해주면 전세 계약 안 한다. 저 사기꾼이다라고 이상하게 펴진 그 상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확 없어졌죠. 파는 사람도 찝찝하고 집 파는 사람도 찝찝하고 내는 사람도 찝찝하고 집 얻어서 사는 사람도 찝찝해가지고 전세가 아주 더러워졌죠. 근데 여기 전세 나왔잖아요. 임대차에서도 전세, 이것도 전세. 이 전세 제도는요 대한민국에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전세권이란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임대차 월세가 기본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월세가 기본이라고요. 그쵸? 그런데 요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온 거예요. 똑같이 하고 채권적으로만 하자. 그래서 전세가 생긴 거예요. 채권적 전세. 임대차로서의 전세. 그쵸? 그러면 이 전세권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요. 왜 생겼을까요?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처럼 급격하게 산업화를 통해서 쫀쫀하게 이렇게 발전을 한 나라. 무조건 나라는 국가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최하층의 기본으로 깔아놓은 제도가 전세제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전세제도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세제도라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게 법에서 없앨 수는 없는 게 뭘까요? 물권. 자, 민법은 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사법의 왕이에요, 진짜. 진짜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기 이제 우리는 대륙법계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대륙법계에 따라요. 미국 같은 영미법계에 따르지 않습니다. 영미법계는 법이 없어요. 다 판례로 해요, 판례로.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르니까 다 이렇게 1조, 2조 되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독일로 딱 나가서 전세로 박사학위를 딱 받는 전세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니까. 그래서 물권법의 박사님 그렇게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썰이야, 썰. 자, 어쨌든 전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게 전세권이라는 것입니다. 뭐 타물권이니 뭐니 쭉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획이 또 있어요. 자, 그 전세권 처분 뭐 효력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지금 뭘 공부해야 되냐? 담보물권을 볼게요. 자, 담보물권이란 건 앞에서 막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요. 죄송합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요. 그랬는데 갑이 널 뭘 믿고 내가 쌀 2가마니를 빌려주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게. 일단 2억 나에게 빌려주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돈으로 바꾸는 걸 환가라고 그래요. 환가시킨 다음에 네가 우선해서 변제 받아가렴. 이게 담보권이에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그쵸? 그리고 을에게 어떤 목적물이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채권과 물건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으면 이 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팔던가 아니면 이걸 내가 점유해버리거나 이런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넓게 담보라고 불러요. 말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 담보물권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이라는 게 담보물의 통유성 해가지고 네 가지 부정성, 수반성, 물상, 대리성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유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은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담보물하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담보물권 명백한 담보물권이고 법정 담보물권이긴 한데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담보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당권 공부하고 유치권이 뭔지는 공부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담보물권이건 이제 여기 남았어요. 자, 유치권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너무너무 센 법이에요. 자, 저당권은요? 엄청 중요하죠. 질권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직원 여러분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당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해도 고개 끄덕끄덕 거려질 것입니다.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은요 돈이 필요해요. 서울에 왔는데 이제 전세도 무섭고 하니까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질문 얘기 다시 제가 앞에 얘기랑 섞여 버렸네요. 자, 을이 돈이 필요해.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가액이 얼마냐면 한 5억 정도야. 요즘에는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러나? 좋겠다는 부자여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5억 있는데 이제 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하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내가 꼴랑 돈밖에 이 건물밖에 없는데 2억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거 아이템 확실하거든. 이거 아이템 죽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갑한테 찾아갑니다. 이 갑이 누구냐? 이 동네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은행이에요. 은행을 찾아가서 저기요. 제가 돈 좀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갑이 네, 얼마 빌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2억 빌리러 왔습니다. 2억이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이란 걸 합니다. 여러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소비대차 계약으로 갑은 을에게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억 원. 자,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건 뭐냐면 이 내용, 설정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 을이 돈을 못 갚은다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이 5억 원을 환가한 다음에 그 중에 2억 원을 내가 먼저 먹고 나머지를 너한테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다음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도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은 등기해라.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았다 어떡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5억, 2억 이렇게. 이게 바로 저당권이. 너무 쉽죠? 저당권은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저당. 여러분 은행 가서 저당권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시나요? 은행은 저당권으로 설정해서 돈 안 빌려주죠. 근저당이란 건 뭐예요? 채권을 최고액이란 걸 정해요. 즉 피담보 채권액이 2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경됩니다. 변동돼요. 자, 이게 시간이고요. 위에가 대출액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채권 최고액을 2억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한 1억 정도 빌려요. 사업하면 돈 더 쓰잖아. 이거 담보는 하나 계속 5억짜리 담보 하나 계속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올라. 좀 더 비싸. 더 빌려. 2억 넘어도 돼요. 3억도 빌려. 갚아. 빌려. 갚아. 다 갚다가 또 올라가. 이런 식이에요. 이거 바로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은행에서 계약할 때도요. 너 어차피 돈 또 빌릴 거잖아. 근저당해.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요때 확정기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일반 저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에 갑이 2억 원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담보 채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다 갚으면 여러분 채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억 채권인데 친구가 여러분한테 1억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 소멸하잖아요.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저당권도 소멸해. 저당권 전체가 소멸해요. 왜 그럴까요? 등기도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못 받을까봐 설정한 물건이죠. 근데 돈을 더 갚았네? 그러니까 말소 등기든 뭐든 상관없이 원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땐 등기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할 때도 당연히 말소 등기, 등기를 없애는 거, 이름 지우는 말소 등기란 걸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돈 다 갚았는데 등기가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냐? 부종성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만 나머지 중에 앞으로 쭉 넘어와 보세요. 담보물권 통해서 98페이지. 담보물권의 통일성에서 부종성이라 그래요. 담보물권이 피담보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 말 어렵죠? 담보물권은 뭐 없음이 원칙이다 쭉 하고요. 맨 밑에 단순히 말하자면 받은 돈이 없으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의미다. 이게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건도. 나머지는요, 예, 이거는 내용에 들어가야지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이 뭘까?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유치권은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뭘 하냐면요, 도급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도급계약이 조금 애매하면 하도급 이런 말 얘기 들어봤나요? 하도급이란 게 뭐예요?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으로 또 받은 걸 하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급계약이란 것은 갑이 을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보통 어떤 일? 건축 일을 맡겨요. 그러면 건축 도급 계약은 뭐예요? 갑은 돈을 주고 을은 이 일을 완성해서 갑에게 납품하는 거. 무슨 납품? 건물 납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건축 도급 계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갑,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수급인은 갑에게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일을 다 했다면. 그렇지, 공사 대금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대금 채권이 있어요. 공사 대금. 야, 나 공사 다 했으니까 돈 내놔! 그런데 이 건축 도급이 한 5억 원짜리였다고 봅시다. 5억 원짜리 채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건물이 있어요. 을이 다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이거 건물 누구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갑거라고 할게요. 갑거예요. 다 지어서 납품했어야 되니까 원래 완성했을 때 건축주, 도급인 소유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을이 여기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집주인! 야이씨, 나 돈 줄 때까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왜 강력한 권리냐면요, 유치권은 돈 안 갚는다고 이거 어떻게 못해요. 막 환가에서 자기가 먼저 변제 이런 거 못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자, 5억이고 이 건물이 지금 가액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럼 빨리 받아야 돼요. 도급인은 건축주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왜? 이자가 맨날 엄청난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 건축물이 이거 없으면 여기에 빚 지어가지고 건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이자에 여기에 강제집행 같은 거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이 굉장히 무서운 거. 유치권 딱 걸리잖아요.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돈 빨리 줍니다. 굉장히 빨리 줍니다. 만약에 갑이 돈 못 갚아서 이게 경매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7억이죠. 근데 5억 원짜리 피담보 채권에 유치권 담겨 있죠. 그러면 유찰이에요.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 경락 받잖아요. 병이 이거 건물 사잖아요. 자기가 자기 건물에 못 들어가요. 왜? 유치권 설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유치하는 것은 점유하고 인도 거부하는 권능이에요. 딱 건물에 들어가서 야, 못 나가, 나 못 들어가. 근데 유치권에 여러분 혹시 거리 같은 거 보시면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진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유치권 관련해서 지금 저희 해커스 강남학원 바로 뒤에
한 5m도 안 돼. 한 3m 떨어진 데에 지금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공사 가림막이고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사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법률상 유치권이 행사되지 않을 확률이 99.9%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국도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국도변 쭉 가다 보면요. 흉문수랑 건물이 이렇게 딱 있죠. 그쵸? 기둥도 없어. 아, 기둥은 있고 지붕도 없어. 유리창도 없고요. 외장도 안 돼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창문도 다 안 해놨어요. 인테리어 안 해놓고 여기에 라카로 유치권 행사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돼 있죠. 요것도 아마 유치권 행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치권 요건이 뭐냐면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변특타 목적. 자, 자신의 도급 계약이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타 물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되고요. 자,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요. 자, 목적물의 결련성. 자, 그 목적물, 자, 저 건물과 그 채권, 피담보 채권과의 결련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사 대금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인정되는 이 결련성으로 인정되는 게 여러분 시험 범위 및 모든 판례 뒤져봤자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인정 잘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대표적인 게 공사대금 채권 인정되고요.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돼요. 한 요 정도 여러분 2개 정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도 인정되는데 말사건이라고 딱 하나 정도만 기억 나중에 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타 물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갑이 일을 맡겨서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일단 갑 걸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거 있어요.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딱 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갑한테 파는 형태의 계약도 있어요. 계약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도급 계약이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을이 건물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일단 취득하고 돈 받고 파는 모양새가 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두 번째,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이면 이게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보세요. 이렇게 흉문스럽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골조만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아까 제가 읽지 않고 쓱 PPT에서 지나간 게 뭐냐면 건물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 그리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방을 막는 주된 벽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죄송합니다. 이 3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뻥뻥 뚫리고 아직 이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아니라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토지에 부합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건물이 아니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데 아까 저희 학원 뒤에는 뭐였어요? 그냥 공사 현장이라니까요. 공사 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림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철문으로 가림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직 땅 파기만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 안에 건물 하나도 안 들어섰어. 근데 여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하면 이게 유치권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예요. 적법해야 돼. 이 점유가 적법 점유가 뭐라 그럴까요? 점유할 권원 이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을이 공사 다 마치고 저기 갑아저씨 네 제가 공사를 다 완성했는데 돈을 언제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이 돼서 또 안 줘. 아이고 언제 주실 거예요? 다다음 달에. 오케이 그럼 그때까지 내가 좀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허락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씨버글 락커치라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여기 자물쇠로 채워 넣어놓고 집주인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이거 불법 점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또 유치권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치권의 성립만 되면 돈 받기엔 제일 좋은 권리이다. 집주인이 화들짝 놀아서 돈 준다니까요. 안 그러면 난리 나요, 진짜. 저 건물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게 되게 길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적법한 점유, 좀 한번 볼까요? 유치권 99페이지 보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쭉 써 있고요. 목적물 있고요. 결련관계 있고요. 이 결련관계가 여기서는 목이에요.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특타 목적. 자, 이런 두 문자 있죠? 뭔가 신기해 보이죠? 민법은 두 문자가 거의 없어요.
2차 과목은요, 두문자 엄청 많아요. 두문자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암기를 위해서 목차에서 앞 글자 혹은 핵심되는 글자, 말이 되는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민법은 거의 없습니다. 네, 2차 과목은 되게 많죠. 2차 과목은 암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민법은요, 이해가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민법의 두문자를 워낙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집에 안 가고, 저는 민법, 친구는 형법,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때 헌법인가 행정법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문자를 막 여름방학 내내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읽고 그럴 정도였어요. 하지만 민법에 객관식 수험으로서의 효용은 없다. 거의 없다. 하지만 저는 많이 말씀드린다라고 미리 광고할게요.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 유치할 권리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다? 담보 물건이다. 그리고 여러분 플러스 하나 더 배웁니다. 담보 물건 아직 안 끝났어요. 담보 물건 플러스 하나 뭐냐면 쫙 뒤에 우리 민법 총칙하고 또 뭐예요? 물권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법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인문사회는 없지만 특별법 하잖아요. 특별법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좀 좋아요. 왜? 최대한 뒤로 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읽으면 머릿속에 나아가거든요. 주택법,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도 빼면 머릿속에서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좀 뒤로 저는 많이 미루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5개 중에 하나예요. 이 가등기 담보법도 담보 물건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하고 가등기 담보물건하고 저당권, 그리고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해서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까지를 담보물건에서 해요. 저는 이것도 담보물건에서 그냥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아무리 길어도 제가 예상한 시간에 다 끝나죠. 자, 오늘 이렇게 담보물건까지 한번 봐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동산 재밌을 것 같죠? 맞죠? 이 재미라는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재밌다. 유재석이 TV 나와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이게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알고 싶고 하나 더 알고 싶고 내가 이걸 알면 시야가 이 정도 넓혀져서 이 옆에 걸 또 보고 알고 싶고 자 이렇게 흥미의 연속을 저는 재미라고 부릅니다. 자 재밌을 것 같죠? 라고 물어본다는 게 뭘까요? 자 오늘은 큰 틀을 배웠으니까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 알고 싶으시죠?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알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기본 강의도 함께 물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4주차 마지막이죠. 계약법 입문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습을 많이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충만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계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